나는 정치를 처음 시작한 것은 1978년도 1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그 전에 국회의원 보좌관을 조금 했습니다만은, 그때 부산 중구 영도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처음에, 그때 내 나이가 만 33세 때입니다. 33세 때 첫 출마를 해가지고 그때 예춘호, 김상진 이분들이 당선이 되고, 내가 그때 11명이 나왔는데 4위로 낙선했어요. 그게 이제 정치에 시작한 첫 발이죠. 첫 발이고. 그 다음, 그때 선거, 그때가 유신체제죠. 유신체제 선거 떨어지고, 이제 한 6년 지나야 또 선거 기회가 왔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제 11.6 일어나가지고, 2년 만인가 다시 기회가 한번 왔죠. 2년인가 뭐, 하여튼 뭐 몇 년 안가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이제 강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또 1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민한당 이런 게 다 의용야당이니까 그때도 또 무소속으로 출마했죠. 그때는 뭐 예춘호, 김상진 이런 분들이 다 정치 규제에 묶여가 나오지도 못하고, 그때는 저하고 경쟁한 사람들이 왕상한 의원이나 안건일 의원처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하던 사람, 또 사업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 공천을, 민한당 공천도 그렇고 민정당 공천도 그런 분들이 나올 때인데, 그때 무소속 출마를 해가지고 합동연설회를 하는데, 그때는 합동연설할 때 뭐 5,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일 때니까, 그때는 정치판이. 그래서 제가 첫 연설에서부터 이제 강주 사태의 원흉은 전두환 씨다 하는 식으로 연설을 했단 말이죠. 그 내가 무식하게 강주 사태의 원흉은 전두환이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 안 했지만은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강주 사태의 원흉이 전두환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하고 연설을 마치고 딱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보안사에 전화가 온 거예요. 좀 만나자고. 그래서 내 사무실 옆에, 선거 사무실 옆에 커피숍에서 만났더니, 당신 오늘 그 청학국민학교 첫 합동연설을 했는데, 합동연설을 하면서 전두환 씨를 강주 사태 원흉이라고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보고. 그래서 내가 딱 정식으로, 여보 당신 큰일 날 사람이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녹음이 돼 있지 않냐, 합동연설이니까 녹음 테이프 한번 틀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그래가지고 논쟁이 붙어서, 보통 이 사람이 먼저 말이 딸리니까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내 발언 수위가 제일 높았다 이래가 나를 선거 중에 구속시키려 했어요. 구속시키려 했는데, 구속시키면 옥중 당선된다 이래가지고 구속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무슨 내가 상대 후보 비방, 무슨 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죠. 그럼 1심에서는 집행유예 나왔는데 2심에 가서 2만 원 벌금형으로 끌어져서 피선거권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10대 11대 선거가 이제 두 번 낙선한 게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첫 두 번의 선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년에 1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때 내가 뭐 상도동에 자주 나는 같은 고향 선배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가정도 그렇고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대하고는 학교도 선후배고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도 하고, 아버님 어머님도 뭐 잘 아시는 사이고 그러니까 그 자주 드나들었죠. 뭐 단식할 때도 드나들었고, 영삼 대통령의 사촌 동생인 김영호 씨가 그때 내하고 또 친하고 이래서 같이 가기도 하고 이래 드나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치 해금이 풀려가지고 YS하고 DJ 대통령하고 이제 정치 재개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민당이 이제 창당이 될 때인데, 나는 당연히 신민당 공천 신청을 했죠. 그 지역에서 했고, 그때 이제 박찬종 의원이 옛날에 서구에서, 나는 중동구에서 국회의원 출마가 두 번 떨어졌고 중동구 영에 떨어졌는데, 박찬종 의원이 서구거든요. 바로 옆에 지역입니다. 그래서 박찬종 의원이 내가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김동지 다음에 중구 영도 동구는 우리 김동지가 하고 나는 서구에서 하고 같이 손잡고 하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느닷없이 서석재 의원한테 밀려가지고 중동 영도로 오게 됐어요. 내가 그래서 박찬종 의원을 여의도 올라와서 만났더니, 아니 전에 선배님 내보고 이렇게 말씀해놓고 무슨 일로 오십니까? 그때 우리 신민당 선거구호가 선거투쟁이거든요. 선거투쟁이면 둘이 뽑기 하는 데서 야당에 둘이 나가 둘이 다 당선돼야 그게 선거투쟁이지. 야당 하나만 공천해가지고 여당 야당 동반 당선되면 그게 무슨 선거투쟁이냐. 그러니 서구에서 서석진과 같이 동반 당선되도록 하는 게 그게 선거투쟁 아닙니까? IS 총격에서 중동 이제 서석재를 서구에 당선시키려고 하니까 중동 영도로 가라니까 밀려서 내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오니까 양반이 내하고 한 말도 있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하니까 YS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김정길 후보를 좀 어떻게든지 안 나오도록 좀 못 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중동 영도로 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상도동에 연락 와서 상도동으로 갔어요. 갔더니 아이 YS 총재께서 자기 이청 그 서재에서 앉아가지고 나보고 김동지, 그때 날 김동지로 이름 불렀어요. 김동지, 요번에 공천 안 받으면 선거 나가도 안 되니까 내가 당선될 수 있는 비례대표를 선분을 줄 테니까 요번엔 박찬종 후보한테 양보를 하고 비례대표로서는 원내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나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오후 3시쯤 만났는데 하여튼 설득을 한 2시간 이상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총재님, 내가 이 앞 선거에서 그 지역에서 무소속을 나가가지고 44,000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비례대표로 가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난 그건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뭐 와이에서 가는 말씀이 계속 이제 나가면 떨어지니까 원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니까 원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포장해 주겠다. 그래, 양보. 내가 끝까지 뭐 나도 고집이 센 사람이니까 양보를 안 했죠. 안 했더니 아마 IS 총재께서 한 2시간 설득을 하다 내려와가지고 뭐 5시가 넘었지. 그럼 6시 이제 전인데 내려와가지고 아이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아이 자기 옆자리 타라는 거예요. 차에 가면 또 설득을 하라고. 그래 기어이 설득을 하는데 끝끝내 나도 고집이 세니까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나 내려가가지고 이제 뭐 신민당 공천을 신청했는데 박찬종 의원이 공천을 받고 내가 공천에 탈락했습니다. 나는 뭐 선거 2번 해가지고 다 틀어먹고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인데 공탁금도 없는 상황이라 그때. 그런데 뭐 어떤 당이라도 공천을 받아야 내가 좀 당에서 지원도 좀 받고 선거를 할 수 있는 처지거든요. 그래서 도리 없이 내가 그때 뭐 의용야당이라고 주장하던 민한당에 신민당 공천 떨어지고 민한당에 공천 신청을 했죠. 그러니 민한당에서 내가 같은 사람 오기를 뭐 굉장히 뭐 반하는 바지 득표력이 있고 그 선거구에 2번이나 했던 사람이 자기 당 공천 받겠다니. 그래 그때 뭐 신상우 의원이 부산이니까 만났더니 뭐 바로 공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민한당 공천으로 12대 때 출마를 하고 박찬종 의원은 신민당 공천으로 나가고 그때 민정당에서는 민정당 실세라고 하는 윤석순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고 사무총장인가 사무차장인가 했던 윤석순 씨를 그 뭐 저 전두환 대통령의 사돈이라 친사돈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천을 해가지고 그것은 뭐 하여튼 선거 기간 동안에 전두환 대통령이 윤석순 씨 당선시가 2번이나 내려왔으니까 부산을 그래가 부산시청에서 지역 유지들 모아놓고 뭐 이렇게 간담회 하고 뭐 밥 먹고 이래가지고 꼭 당선시키라 하고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동연설회가 이제 쭉 시작이 됐는데 그때도 내가 좀 그 수위가 좀 높았는데 발언 수위가 높았는데 아니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선거 한 5일 전에 그 동구에 있는 그 무슨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합동연설을 하는데 마지막 합동연설회니까 우리 지역구 사람들뿐 아니고 이제 내하고 박찬종 의원이 출마를 해놓고 거기 또 여당의 실세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부터 오니까 부산에서 중동 영도구가 제일 부산 시민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성남초등학교 운동장에 꽉 차고 그 오바브리지에까지 사람들이 꽉 늘었었어요. 그 마지막 연설회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꽉 찼는데 아이 연설회 제비 뽑기를 했는데 내가 4명이 출마했는데 내가 또 공교롭게 4번을 뽑았네요. 그때는 뭐 이제 당원들 동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사람 저거 후보 연설하면 쭉 빠져나가고 이렇게 김 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참 골치 아프다. 이거 마지막 연설회인데 안 그래도 내가 지금 3등 한다 해서 샀는데 마지막 연설회 다 나가보고 나면 뭐 빈 운동회 내가 제 연설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아니 첫 연설회를 우리 국민당인가 이만섭 이장이 대표한 국민당으로 그 부산에서 그 좀 돈 많은 재벌이라는 노차태씨라는 분이 나왔어요. 그 형 별명이 돈 많다고 돈차태거든. 근데 그 양반이 그 본래 집이 또 동구 출신입니다. 이 양반이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의 요지가 뭐냐면 그때 현역 국회의원이거든요. 나를 국회의원에 뽑아주면은 서울에 가서 예산을 많이 떠가가지고 동구 발전을 시키겠다. 그게 그 양반의 연설의 요지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윤석순 후보 차례가 됐네. 윤석순 후보 차례가 되면 이 양반은 올라가서 말이지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중앙에 가서 돈을 많이 얻어와서 부산 발전을 시키겠다. 이게 연설 요지입니다.
그 양반. 자기 여당 실세니까 자기 가면 예산을 부산을 많이 따오겠다는 요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박찬종 후보가 이제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데 박찬종 후보는 올라가서 연설이 뭐냐면 나를 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표를 많이 몰표를 줘가지고 그래야 자기가 정치적 거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연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 세 사람 얘기를 쫙 듣다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내가 연설을 수정을 했습니다. 원고를 완전히 뭐 바꿨죠. 내 차례가 됐는데 사람들이 안 빠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연설을 하니까 내가 연설 잘한다 그러니까 내 연설까지 듣고 가겠다고 사람들 다 기다리는 거예요. 한 15분만 더 기다리면 되니까 사람이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연설을 시작할 때 첫 말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오늘 세 분의 후보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자기를 국회의원 시켜주면 동구 발전시키겠다 그러고 한 분은 자기를 국회의원 시켜주면 부산에 예산을 많이 해서 부산 발전시켰다고 그러고 한 분은 자기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떨어집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네 사람이 다 서운하지 않게 여러분 좀 투표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 그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뭐냐면 첫째 동구 발전시키겠다는 분 우리가 동구청장 시킵시다. 예? 부산 발전시키겠다는 사람은 부산시장 시킵시다.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두 사람은 야당 국회의원 두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박찬종 후보와 저한테 표를 반반씩 나눠 찍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웃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그 찍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빠는 무조건 박찬종 선배 찍으십시오. 엄마는 무조건 이 김정길이 찍으십시오. 그러면 박찬종 선배와 제가 국회에 가서 이 군사정권에 대항해서 야당이 두 사람이 내가 투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내 연설의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각종 신문에 가심란에 전부 그 가심란 큰 제목이 아빠는 박찬종, 엄마는 김정길이 전부 가십 제목으로 중앙지에서부터 부산 일간지에 다 깔렸습니다. 그래서 선거 5일 남았는데 그때부터 내가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그때는 선거 당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집이 그때 동구였는데 동구에 그 한양 아파트에 있었는데 그 옆에 초등학교에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몸빼 있고 우리 큰딸내미하고 마지막 날 투표하러 가는데 선거 이제 운동한다고 서가지고 인사를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꼭 인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윤석순 후보 사모님이 여자 수행원들 한 11명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은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그 민정당 여성당원 중에 누가 이분이 저 김정길 후보 저 부인이라고 이래 우리 집 사람 소개를 했는 거야. 우리 집 사람은 기가 죽어가지고 그게 우리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다 기가 죽어가지고 전부 다 3등 한다 했거든요. 3등 아니면 4등이다 이렇게 했는데 4등은 안 하고 3등 쭉 날 줄도 내가 알았죠. 그래서 기가 죽어 인사를 했더니 그 윤석순 후보 부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김 후보는 아직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그래 이번에 떠들이 다음 기회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날 투표하고 저녁에 이제 6시 제가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됐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자신이 없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해운대에 있는 저 조선 호텔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선거 끝날 때까지 거기서 이제 좀 쉬고 운동해도 지치기도 했고 했으니까 하려고 거기 방을 또 얻어가 있었는데 개표를 하는데 처음부터 제가 1등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잘못됐나? 내가 되더라도 한 2등은 몰라도 1등까지는 내가 하겠나 이렇게. 처음에 1등인데 한 번도 안 들어지 계속 1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박찬종 후보가 2등으로 가고 윤석순 씨가 3등으로 가고 노차태가 4등으로 가는데 표차가 갈수록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등으로 결국 당선되고 박찬종 후보가 2등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 표차가 무려 16,000표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박찬종 후보와 또 윤석순 후보의 차이가 한 8,000표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85년 12대 총선에 처음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죠. 그래서 나는 그 당은 이제 민한당이지. 민한당 공천으로 됐고 박찬종 씨는 신민당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자마자 야권 통합운동에 앞장을 섰죠. 그래가지고 민한당하고 신민당하고 이제 통합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전당대장에서 내가 통합 주장하다가 막 당원들한테 야주도 맞고 민한당을 신민당에 갖다 바친다고 그래가 야주도 받고 했지만 내가 끝까지 내 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 결국은 내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신민당으로 입당을 해서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하고 만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당선돼가 상도동에 김영삼 대통령 인사로 갔더니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YS 총재께서 이청에 있다가 쫓아 내려왔어요. 자기 내가 떨어질 줄 알았겠지 당연히. 그걸 쫓아 내려갔더니 나를 손을 덥석 잡으면서 아이고 난 진짜
김동지 떨어질 줄 알았다. 그러면서 반갑다고 이래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제 좀 관계가 개선이 됐죠. 나는 뭐 공천 안동은 좀 개인적으로 서운하지만 어쨌든 내가 됐으니까. 전혀 아니고 내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는 물론 YS 대통령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YS가 그 거제도에서 25살에 첫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합동 연설을 하는데 나도 그 초등학생이지만 연설에 들어가서 들었거든요. 젊은 사람이 얼굴도 잘생기고 올라가서 연설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꿈이 나도 그러면 정치를 한번 해봐야지. 국회의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막연하게. 그게 이제 YS 대통령을 처음 만난 계기고 그때 이제 정치에 대한 꿈을 그때 조금 가슴에 가졌는데 이제 정치를 시작하고 만난 거는 이제 85년 그 전에는 뭐 왔다 갔다 만나긴 했지만 내가 배지를 달고 만난 거는 이제 85년 12대 총선에 승리한 이후에 그때 이제 만났죠. 그 전에 이제 이민우 총재 그 뭐 내각제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민우 총재가 이제 당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민주당이 처음 생길 때인데 제가 그때 딱 당시에 공교롭게도 미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 바로 그 시기에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내가 간 사이에 이제 신민당 탈당해가 통일민주당으로 합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출발하기 전에 상도동으로 YS 총재를 찾아가서 내가 백지에다가 이임장을 써가 맡겼습니다. 내가 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만약에 탈당을 하고 저 통일민주당을 건설하게 되면 저는 총재님한테 이임장을 써놓고 갈 테니까 총재님이 저 같이 저하고 이렇게 총재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 이임장을 써놓고 내가 한 달 동안 미국 무성 초청으로 미국을 갔다 왔죠. 통일민주당에 그때는 이제 뭐 전두환 정부하고 같이 투쟁하는 데니까 우리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그때는 이제 나는 초선 의원이 돼도 별 뭐 인지도도 없고 부산 촌놈이니까 뭐 그랬는데 올라오니까 초선 의원들 중에서는 이철 의원이 제일 유명했고 사행수 이철 해가 유명했고 그 다음에 또 장기욱 의원이라고 그 뭐 18세 사법고시 파스했다 해가지고 그 양반이 아주 유명했고 그 다음에 또 뭐 강주구에서 된 신기하 의원 그 다음에 최연소가 그때 강삼재 의원이거든요. 강삼재 의원이 만 33세고 나는 만 38살이에요. 그리고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내가 밑에서 세 번째로 나이가 젊은 축입니다. 강삼재 의원이 33세로 최연소고 내 밑에 이철 의원이 내보다 한 두세 살 밑에고 그 다음에 졌거든요. 그런데 뭐 나는 별로 국회의원이라도 그 사람들만큼 인지도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데다가 국회 출입 기자들도 보니까 전부 서울대학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시골 출신 부산대학 출신들은 기자들도 하나 없어요. 정치부 출입 기자들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거 초과적인 저 민정당하고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초선 의원들이 좀 응집력을 가지고 해야겠다 싶어서 초선 의원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땡기면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올해 10이 되니까 초선 의원 중에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12명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모임을 하나 만듭시다. 공부 모임 개념에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조직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떻게 다 동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철 의원, 장기욱 의원, 뭐 저 신기하 의원, 뭐 저 강삼재 의원 다 동의를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12명을 딱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10이 되니까 12명. 그래 이름도 정민회. 민정당을 거꾸로 하면 정민회 아닙니까? 정민회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초대 간사를 저를 하락했습니다. 맡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정민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야당에서 먼저 무슨 이 좀 여당이 하고 싶은 악법들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서서 반대하고 투쟁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때부터 이제 내가 조금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정민회 간사니까 그때 무슨 사실상 정민회 회장꼴이죠. 그 연락하고 내가 언론에 하면 내 이름이 나고 이래.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그걸 해가지고 통일민주당의 제여 투쟁하는데 우리가 전위대가 됐죠. 전위대가 제가 항상 뭐 저 국회에서도 그렇고 시위를 할 때도 제일 앞장서 가지고 민정당
정민의 12명이 앞장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조금 정치권의 이름을 조금씩 알리게 된 때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귀국하셔가지고 동교동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첫 대면이었죠. 물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뭐 대통령 후보 출마했을 때는 뭐 우리가 구덕 운동장에 사는 연설에서도 가도 듣고 우리 젊은 시절에 대학 다닐 때야 뭐 상김이 우리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선망의 대상이니까. 그래 그때 이제 뭐 연설도 듣고 박수도 많이 치고 했는데 그래가 이제 동교동 가서 첫 인사를 하고 했죠.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라는 헌법 개정이 있었거든요.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을 이제 각 당에서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저를 그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5명 당에서 하는데 전부 중진들이 가는데 초선은 내 하나를 딱 지명을 해 참여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 5년 단임을 한 게 결국은 우리 그때는 60항쟁 이후니까 헌법 개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야당이 주도를 했거든요. 민정당보다. 그런데 두 대통령이 한 번씩 다 대통령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년 단임을 한 겁니다. 4년 중임을 하면 한 분은 못한다 싶어서 5년 단임으로 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5년 단임 해가지고 두 분이 5년씩 먼저 할 수 있었는데 단일 안 되는 바람에 5년씩 뒤에 대통령이 되셨죠. 5년씩 더 임기가 빨랐으면 더 좋은 업적을 남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제 후보 단일화 운동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나는 뭐 상도동계니까 그때 동교동계 의원들도 있고 상도동계 의원들도 있고 중립적인 의원들도 있고 했는데 국회에서 뭐 단일화를 위해서 그날 뭐 완전히 교황 선출 방식으로 합의 안 되면 못 나간다고 문 걸어 잠그고 우리 초선들이 두 후보를 모시다 놓고 하려고 했어요. 한참 논쟁이 붙어 있는 사이에 DJ 대통령께서 함세웅이 이독하다 이래서 갔다 와야 된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무산돼 버리죠. 무산돼 버리고 결국 뭐 단일화가 안 되고. 그렇죠. 그때는 뭐 제가 뭐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동향이고 학교도 선후배고 뭐 두 분 다 뭐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이니까 YS 대통령이 그 무슨 대통령 직선제를 얻기 위해서 단식 투쟁하고 한 것은 대단히 뭐 우리가 뭐 존경할 만한 부분이죠. 목숨 걸고 단식 투쟁하고. 그러니까 난 당연히 그때는 뭐 상도동 쪽에 YS 쪽에 지지를 했죠. 야권 단일화 운동을 하다가 그 단일화 운동하던 우리 의원들이 이제 세 쪼가리가 났죠. 세 쪼가리 난 게 상도동 지지하던 의원들은 상도동 김영삼 후보 지지로 돌아서고 동교동계 의원들은 DJ 대통령 지지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홍사덕 의원이나 뭐 이철 의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고 이렇게 세 쪼가리가 났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운동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단일화가 도저히 안 돼서 마지막에 이제 그 우리 단일화 운동하던 멤버 중에 두 사람을 뽑았어요. 상도동에 가서 김영삼 총재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동교동에 가서 이제 DJ 대통령을 설득하는 사람 한 사람 해가지고 나는 이제 상도동 YS를 설득하는 사람으로 됐고 동교동 설득은 그때 아마 장기욱 의원인가 누가 뭐 하여튼 한 사람 했어요. 해서 내가 밤중에 이제 대통령 후보 단일화 실패하기 전입니다. 막 당 깨지기 전인데 그 상도동을 찾아갔죠. 가가지고 이제 YS한테 총재님 이번에 한번 DJ한테 양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면 안 되십니까? 연세도 DJ 대통령이 더 많으시니까. 그래 내가 설득을 했더니 YS왈 김현 내가 양보하더라도 DJ 대통령이 이번에 안 되네 이거예요. 그래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지금 군부가 DJ가 대통령 후보로 단일화 출마하면 완전히 다시 들고 일어나고 영원한 완전히 갈등을 부추겨 가지고 선거를 해도 안 되네. 그러니까 내가 양보할 수가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이상 뭐 그분에게 더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결국 뭐 YS도 나오고 DJ도 나왔죠. 나왔는데 내가 뭐 YS 합동 연설할 때 강주 연설에 따라갔다가 뭐 돌멩이도 날라오고 피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마치 그게 다랬죠. 와이 또 DJ 대통령께서 부산 와서 연설을 하고 뭐 대구 와서 연설할 때면 돌멩이가 날라오고 뭐 그런 판이 벌어졌잖아요. 결국 뭐 우리 역사의 비극이 그렇게 시작된 거죠. 서로가 한 번만 양보했으면 될 일을. 그 뒤에 제가 DJ 대통령 배웠더니 떨어진 건 선거 이후입니다. 선거 이후에 그때 내가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한번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전부 중진들이 뭐 그 최영우 의원 같은 분들이 다 뭐 협상 대표도 나오고 이랬는데 초선이로서는 또 제가 통일민주당의 야권 협상 대표로 참여를 해가 대변인을 맡았거든요. 그때는 평화민주당이 있고 통일민주당이 있고 또 한겨레 민주당이라는 게 있어요. 조그만 한 개. 재정구 의원하고 예춘호 의원들이 하는 그 한겨레 민주당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하나 합치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합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YS 총재께서는 전체 통합이 안 되면 한겨레 민주당이라도 우리 쪽으로 끌어야 된다. 그게 저한테 떨어진 오답니다. 그래서 통합협상대표단은 떨어진 오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유인태 의원이니 뭐 이런 사람들 그 이제 그 한겨레 민주당이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결국은 협상이 그게 뭐 무산이 돼버렸어요. 무산이 돼버렸는데 그때 마지막에 한겨레 민주당하고 통일민주당만이라도 통합될 공산이 있었는데 그때 뭐 그게 뭐 또 동교동에서 뭐 다른 또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뭐 마지막에 또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것도 무산돼 버리고 결국 그대로 뭐 돼 버렸죠. 재선이 됐죠. 생각지도 안 했는데 뭐 제2 야당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이 어려웠죠. 어렵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데 그건 뭐 책임도 저한테도 있습니다. YS 대통령께서도 그때 비례대표를 하고 전국 지원을 달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또 고집을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집을 씌워가지고 지역구 출마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때 부산 서구가 지역구 쉽지가 않았어요. 박찬종 의원하고 붙으면은 누가 될지 몰라. 그때 분위기상으로는 그래서 박찬종 의원이 그때 인기가 좋을 때거든요. 당은 달라져. 그래가지고 그때 본인이 좀 전국구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나도 반대라고 이래가지고 지역구 나가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난 3당이 되고 나니까 YS 총재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분위기가 상당히 그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13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제가 이제 상동에 한번 연락이 와서 갔습니다. YS 대통령이 저를 부른 이유가 뭐냐 하면 내보고 원내 수석 부총무를 좀 맡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때 원내 수석 부총무보다는 50 청문회에 나가고 싶거든. 내가 50 청문회 자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12대 때도 제일 많이 그 50 청문회에서 저 부정부패 가지고 투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내가 YS 총재한테 그랬죠. 난 지금 자료가 12대 국회 때 50 비리에 대한 자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총재님 제가 뭐 승낙해 주시면 내가 50 청문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아이 YS 대통령께서 사실은 말씀이 안 된다고 내보고 꼭 수석 부총무를 맡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수석 부총무를 맡아야 합니까? YS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이제 KBS 심야 토론이 그때 얼마 전 부활이 생겨가지고 심야 토론이 많이 방송이 됐는데 우리 통일민주당에서는 심야 토론에 제일 많이 나간 사람이 홍사덕 의원하고 제가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물론 토론 내보내기 잘하니까 물론 내보냈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YS가 하는 말씀이 앞으로 이제 13대국이 청문회 전국이 되면 원내 총무단이 이거 TV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최형우 의원이 토론이 안 된다 입니다. YS 대통령 말. 그러니까 자네가 원내 총무 토론 나가면 자네가 대신 나가서 토론을 자네가 해야 된다. 그리고 날 보고 똑 수석 부총무를 맡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선 의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당직이 원내 수석 부총무 전부 그걸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그거 안 하고 내가 50 청문회 하겠습니다 했더니 YS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왜 안 하려 하느냐. 첫째 돈이 없어 안 하려 하느냐. 이제 원내 수석 부총무가 되면 기자들한테 뭐 밥도 사고 차도 사고 또 국회의원들한테도 밥도 사고 차도 사고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해야 되니까 돈 때문에 그러냐 그래. 아니라고 내가 안 하겠다 했더니 돈은 내가 줄게. 그래가 매월 한 300만 원씩 지원을 받았어요. 내가 수석 부총무 되고 나서. 그럼 큰 돈이요. 그때 그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끝끝내 내가 안 하겠다 하니까 아니 수석 부총무 맡고 50 청문회 나가면 될까 이가 그러니까 그건 제가 못합니다. 다른 의원들이
오공청문회위원도 하고 싶고 수석부총무도 다 하고 싶은데 내가 그 중요한 걸 두 가지를 맡으면 내가 국회의원들한테 인심 잃습니다. 그래 뭐 내가 할 수 없이 이제 YS 총재 청탁대로 바란 대로 내가 수석부총무를 맡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노무현은 이제 오공청문회 나가 스타가 되고 그래 됐죠. 딱 두 사람밖에 없었고 현역 의원으로서는 민정당으로 넘어갔다가 다분 넘어온 사람이 이기택 총재하고 뭐 장석하 의원, 김광일 의원하고 몇 사람 있었죠. 그런데 그 전에도 이제 3당 합당 전에 우리가 또 약간 통합운동을 또 했거든요. 백민당의 뭐 이해찬 의원이나 이상수 의원, 정대철 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약간 통합운동을 우리 통일민주당에서 내하고 노무현 의원이랑 다 같이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13대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12대 때 12정민회를 했던 것처럼 초재선이 중심이 돼가 민주연구 모임 그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노무현, 김광일, 이인재, 뭐 강삼재, 이철, 뭐 내 장교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재선 의원들만 해서 그래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각 연방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뭐 주제 발표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해가 민주연구 모임을 하면서 그게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통일민주당에서는 야권 통합운동을 전개를 했죠. 백민당에서도 이제 뭐 이해찬 의원이나 정대철 의원이나 조순행 선배 같은 분들이 이제 통합운동을 하고 했는데 그 통합운동이 뭐 결국은 갈라하다가 내가 앞장선다고 보좌관이 그 통일민주당 중앙당 당료들한테 폭행도 당하고 내 보는 앞에서 폭행도 이런 사건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 결국 그게 무산될 즈음 됐을 때 한쪽으로는 3당 이제 야합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3당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야합한다고 했을 때는 한 열 몇 명 정도 우리 선배들 중에서도 저 영감리에 돌았다. 우리 보고 열심히 투쟁하라고. 저 영감리에 우리는 절대 안 따라간다고. 우리 보고도 가지 마라 이랬어요. 내한테도 그러고 노무현 의원한테도 그러고 그랬는데 그래 민주연구 모임 하면서부터 노무현 의원하고 저 김광일 의원하고 다 친했죠. 다 친하고 이랬는데. 아니 뭐 나중에 되니까 열 몇 명 되던 사람이 한 사람은 뭐 없어지고 나중에 뭐 나는 절대로 안 간다 하는 사람들까지 다 뭐 따라가 버리고 결국은 최후에 우리가 통일민주당 국회의원 59명인데 노무현 의원하고 저하고 둘만 남더라고요. 그런데 노무현 의원하고 저도 뭐 둘이 인원회가 안 간 게 아니고 나는 그때 막 고민을 많이 했죠. 사실 안 가면 다음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부산서. 그런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간적인 친분 관계로 와서는 YS를 따라가야 되고 정치인으로 소신을 봐서는 이거는 도저히 명분이 없는 일이니까 갈 수 없고 이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때 안 따라가면 이제 다음 국회의원 떨어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산 분위기가 뭐 워낙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뭐 노무현 의원도 안 따라간다고는 생각 안 하고 내 혼자라도 안 따라가야겠다. 만약 정치 안 하면 뭐 한 국회의원 두 번 했는데 뭐 딴 거 하고 노는 수밖에 없다. 나는 뭐 직업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안 따라갈 결심을 했는데 노무현 의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 한초라도 안 따라간다고 남았는데 결국은 서로 이기투합해가지고 둘이가 남은 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무소속으로 있던 이제 박찬종 의원이나 이철 의원들이 이제 우리 장교육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동조를 해가지고 3당 합당에 안 따라가고 할 때 이제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방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같이 배석도 하고 이랬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3당 야합을 위한 그 통일민주당 그 합당 결의대 하는 그 당무회의인가 이게 열렸거든요. 그때 이제 노무현 의원이 있습니다 하고 손들고 일어나는 장면이 그 유명한 게 있죠. 그 김상현 의원하고 오래됐는데 나는 그날 뭐 어차피 우리가 반대해야 뭐 3당 야합은 되는 거니까 그날 그 당무위원장에 떡 들어가니까 평소에 내하고 친한 의원들이 내보고 자꾸 자기 자리 옆에 앉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심한구 의원하고 김봉조 의원 사이에 그러면 뭐 별 생각 없이 뭐 친하니까 따라가더라도 서로 친한 의원들이 옆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의원하고 김상현 의원은 또 따로 앉고 이래 됐는데 딱 그 당무회의가 시작돼 가지고 이제 3당 합당 결의할 때 돼가지고 내가 이 있습니다 하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양쪽에서 심한구 의원하고 김봉조 의원이 내 손을 양쪽에 딱 잡고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나는 일어나지도 못했어.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자기들은 나를 잡아 앉히려고 그래 전략을 짰는데 나는 그거를 모르고 안 그랬으면 노무현하고 같이 앉았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 옆에 앉으라는 걸 앉았다가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난 당했죠. 당하고 이제 그 이제 이 있습니다 하는 그 이제 장면이 되고 그래서 3당 야합은 뭐 그냥 당무에서 결의가 되어버렸고 그래 됐죠.
그래서 이제 안 따라가고 둘만 남아가지고 막 참 먼저 뭐 진짜 허탈하죠. 59명 국회의원 중에 다 따라가고 둘만 남았으니까. 그래 이제 뭐 3당 야바가 되니 만날 하는 일이 뭐 노무현 의원이 내 방에 올라왔다가 은회관에 올라왔다가 내가 노무현 의원이 은회관 내려갔다가 둘이 올리가 밥 먹고 뭐 올리가 맨날 댕기는 그게 일이었어. 그때 처음에 이런 3당 야합이라는 게 호남을 고립시키고 비호남의 안중 야당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완전히 씨를 말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택 총재가 돌아오면 그때 이제 무소속에 있는 박찬종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이나 홍사덕 의원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은 뭐 원외였을 겁니다. 그래서 조순행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비호남 야당을 재건해야겠다. 그래 이게 민주국가라는 게 야당이 없이 일당 장기로 해먹겠다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YS 총재께서 그때 엄청난 역사의 가오를 범한 거죠. 민주화 투쟁의 공을 다 까먹은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택 총재를 설득을 하고 뭐 저 김광일 의원이니 장석환 의원도 우리가 만나고 이래가지고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마음이 그 양반들 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부 넘어오게 대분자 민정당으로 갔다가 다부 탈당해가지고 넘어오게 되고 그게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약간 비호남 야당 창당 운동을 전개를 했죠. 그래 노무현 의원은 그때 3당 야합에 안 따라가고 나서 자기는 이제 뭐 정치권에 인맥도 없고 하니까 시민운동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내보고 막 별 정치의 매력을 못 느끼고 자꾸 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노무현을 끄자고 댕겼지. 나는 이제 뭐 자기보다 한선 우회니까 국회의원들, 재선 의원들하고도 안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의원을 계속 끄자고 다니면서 홍사덕 의원도 만나고 이철도 만나고 박찬종 의원도 만나고 조순행 의원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야당을 창건합시다. 비호남의 야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설득이 돼서 그때 꼬마민주당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꼬마민주당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그때 뭐 노무현은 뭣도 모르고 뭐 자기는 시민운동 하려고 하다 내한테 끌려댕기다가 뭐 끌리더란 거지 정치판으로. 근데 여보 날 좀 도와줘야 하는 책에도 내한테 끌려댕기다 보면 어느 날 자기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이렇게 써놨는데 두 사람이 하여튼 내가 혼자 댕기려고 하면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노무현이 있으니까 같이 인원하고 댕기고 뭐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또 뭐 고민도 공유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꼬마민주당이 이제 태동이 되고 그 꼬마민주당이 처음에는 인기가 좋았잖아요. 국회의원은 8명밖에 안 됐지만은 엘리트 국회의원들만 다 모였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 당권 싸움 한다고 박찬종 의원하고 이택 총재가 티그덕거리고 뭐 홍사덕 의원 또 티그덕거리고 이러다가 뭐 국민 인심을 잃어버렸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내하고 일화 중에 이제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근데 3당 야합에 안 따라가고 둘이가 이제 외톨이가 돼가지고 그때 언론에서 둘이를 낙동강 오래알이다. YS가 이삿짐 싸가지고 여당으로 가면서 이 골치 아픈 두 사람은 골치 아프니까 낙동강변에 버리고 갔다. 이래서 낙동강 오래알이 됐습니다. 이제 둘이가 외톨이가 돼가 맨날 부산에 가도 만날 사람도 없고 부산 가면 만날 시민들한테 우리는 뭐 배신자, 의리 없는 놈들 이렇게 취급받을 때니까 아마 참 수모를 많이 겪었죠. 뭐 지구당에 가서 뭐 교회를 간다든지 내가 더더군다나 그때 교회 장로였어요. 지금 캐톨릭으로 개종을 해서 캐톨릭 신자인데 교회를 가면은 뭐라 하느냐면 왜 김영삼 대통령도 그때 장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장로가 장로 안 도와주고 왜 안 따라갔느냐? 아니 뭐 목사고 뭐 장로들이고 만나면 그래서 하니까 뭐 교회 가기가 힘든 거요. 지구당에 가면 더더군 우리 집 사람 고향이 전남 고흥입니다. 고흥이니까 이런데 부산에 가면 우리 집 사람이 내보다 더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저 FN가 들어가지고 DJ 대통령한테 데려갔다 나를. 그건 전혀 아닌데 우리 집 사람은 그 와이에서 따라갈 건데 마누라가 반대가 아마 못 가고 DJ한테로 갔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교회를 못 가요. 선거 때 가면 완전히 뭐 이게 전라도 뭐 저 FN가 남편 악기를 망쳤다 이래가지고 맨날 떨어지니까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한 번은 둘이서 이제 부산 내려가가지고 지역구 돌다가 저녁에 같이 저녁 먹자 해가지고 포장마차에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둘이 이제 만나 소주 한 잔 같이 했어요. 근데 노 대통령이 앉아가 그 뭐 3당 야합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내보고 궁금했던 모양이야. 안 따라간 기. 그래서 내보고 하는 말이 김 의원님 안 따라갔는겨. 나는 국회의원 안 해도 변호사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김 의원은 뭐 믿고 안 따라갔는겨.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나하고 내 가족들을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죠. 참 이 사람 마음이 여린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그런 걱정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는 본래 시민운동 하던 사람이고 자기는 국회는 안 하면 시민운동 돌아가면 되고 또 밥 먹고 사는 문제는 변호사가 먹고 살 건데 왜 안 따라가가지고
어려운 험난한 길을 택했나 싶어 나를 걱정하는 참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고 참 늘 노무현이 생각할 때마다 그때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준 그 한마디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저하고 노무현 의원하고 이철희 의원 통일민주당이지 민주당이고 이해찬 의원하고 이상수 의원 둘이는 국민의힘이거든요. 그 5명이 마포에다가 민주연구모임하는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5명이 모여가 뭐 시국에 대한 토론도 하고 서로 뭐 이렇게 친문도 하고 뭐 국회 끝나고 나면 그거 차도 마시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걸 했는데 이게 뭐 국회의원이 한쪽이 여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완전히 우리가 뭐 힘이 빠지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뭐 국회가 아니고 통법부지 뭐. 여당 하고 싶으면 통과시키고 뭐 우리는 가서 뭐 그 둘러리 써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5명이 모여가 의논을 하다가 우리가 당하고는 의논하지 않고 우리 의원직 사퇴를 하자. 그래가 5명이 의원직 사퇴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통일민주당 국회의원 이제 서희, 평민당 국회의원 둘 이래가지고 의원직 사퇴를 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이상수 의원이 직전에 이제 자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자기는 빠지겠다. 이래서 내하고 이제 노무현 의원하고 예찬 의원하고 이철 의원하고 너희가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하죠. 하고 우리는 이제 사퇴 선언을 하고 나서 전국 연설을 다니자. 4명이 그래 국회 회의는 받지 말자. 그래 우리는 다시 사퇴 냈다 다시 들어가는 일은 안 한다. 이래가 우리도 바깥에다 사무실도 다 하고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의원직 4사람이 의원직 사퇴는 게 엄청난 정치적 충격이 됐어요. 그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스는 그때 이제 여당 대표 아닙니까? 여당 대표고 한데 우리가 사퇴하는 바람에 꼬만민주당의 이기택 총재를 비롯해서 다른 국회의원도 전부 사퇴서를 내버리고 DJ 총재를 비롯해서 평민당 국회의원도 전원 사퇴를 해가지고 야당이 전부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4사람 사퇴가 촉발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치판에 이제 뭐 이슈가 지금 뭐 여당 마음대로 안 되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바람에 이제 DJ 총재께서 그때 단식을 하고 하는 바람에 지자체를 완전한 지자체를 얻어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선거를 했는데 우리 꼬만민주당이 거의 전멸을 했어요. 후보를 많이 냈는데 그 허탁의원까지 당선시키던 그런 뭐 분위기는 어디 가버리고 전부 다 양당 사이에 낑겨가지고 전부 다 거의 떨어지고 뭐 몇 당선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뭐 이선희 의원인가 시의원 하나 나가고 뭐 그런가 됐는가 하고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뭐 부산 경남 다 전멸이고 이런데 그래가지고 꼬만민주당이 전표 2기에 놓였는데 꼬만민주당 내 국회의원 8명인데 이게 서로 이견이 양분으로 나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야권 통합을 하자는 것이고 이기택 총재나 김광희 의원이나 내나 노무현 의원 같은 분들은 야권 통합하면 또 떨어지니까 안 할락하는 판이고 이렇게 완전히 꼬만민주당이 국회의원 숫자부터 반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지구당 위원장들도 그렇고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이 8인 8색 9인 9색 하던 이 꼬만민주당이 국민 앞에 망신당하겠다. 이래가 이 쪼개는 게 또 두 쪼가리 나면 이게 무슨 이 망신이야 정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 돼서 내가 노무현 의원을 설득을 했죠. 어이 노 의원 우리 약간 통합을 시키자. 이거 안 하면 큰 망신 당한다 우리가. 이거 8명 국회의원 남았는데 또 두 쪼가리 나가 갈라졌다. 이거 우리 설 자리가 없을 거다. 그래 되면 국민들이 비난해. 노무현 의원도 전문에 약간 통합에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는 막 정치에 별 매력을 못 느낄 것일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때 내가 이제 저 꼬만민주당 원내 총무를 할 때거든요. 노 의원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통합을 하려고 하면 이기택 총재가 첫째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기택 총재도 약간 통합하면 부산 떨어지니까 절대 안 하려고 할 거다. 그래 하나 방법은 이기택 총재를 우리가 전국구로 밀자. 약간 통합해가 전국구로 밀고 당신하고 나는 부산 나가 떨어지더라도 부산 나가자. 그래 부산 지키고 이기택 총재는 전국구로 모시기로 하고 해가 이기택 총재부터 설득을 하자. 그래 이기택 총재를 둘이가 찾아가 설득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기택 총재한테 개우 승낙을 얻어요. 얻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 설득을 해가 안 하려는 사람들을 했는데 끝끝내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박찬종, 뭐 김광일 이렇게 몇 사람이 안 됐죠. 안 돼가지고 결국 그때 내가 이제 야권 통합 운동 꼬만민주당 협상대표 단장을 맡았고 평민당에서는 김은기 의장이 이제 협상 단장을 맡고 그 협상대표 5명을 할 때 그때 이제 노무현 의원이 협상 대표 우리 꼬만민주당 의원이고 이철 의원하고 유인태 의원하고 원행 의원인가 뭐 이렇게 우리 장기욱 의원하고 이래 이제 뭐 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도 이제 김은기 의장하고 이래가지고 뭐 몇 사람이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국정원에서도 야권 통합을 안 되게 하려고 개척 노력을 했고, 그래서 뭐 야권 통합이 되나 안 되나 굉장히 관심사요. 관심사인데 나는 계속 견박을 쳤죠. 야권 통합을 해야 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언론이나 뭐 그 국정원 쪽에서 정보를 들으려고 하면 그게 되겠나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뭐 자꾸 이제 연막 전술을 했죠. 그때 이제 사실은 야권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DJ 총재를 찾아가서 제가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50대 50이면 안 한다 했으니까. 아니, 국회는 저 9명밖에 안 되는 데서 기분 50% 내놔라 하는데 좀 무리한 요구죠. 무리한 요구지만은 뭐 갖다 대밀었죠. 그래가지고 협상회가 안 되면 내가 개인적으로 또 동교동 찾아가서 총재님 설득을 했으면 총재님 그래도 이거 50대 50이라 하더라도 정권은 총재님이 가지니까 크게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 해야 이게 우리가 따라가지 안 그러면 안 따라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가 마지막 단계 깨질 뻔한 것도 내가 동주동 찾아가 총재님 설득하고 해가지고 그게 됐습니다. 통합을 이뤄냈죠. 통합민주당이 됐죠. 통합민주당이 이제 되고 김대중 총재하고 이택 총재가 공동 대표를 할 때인데 통합민주당의 이제 초대 원내 총무를 제가 맡고 대변인을 이제 노무현 의원이 맡고 사무총장은 김은기 의장인가 그때 뭐 그건 백민당 쪽에서 맡고 이래 했죠. 그래가 이제 통합이 됐죠. 우리 요거를 다 DJ 총재가 들어주셔가지고 그때 성립이 된 거죠. 내가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YS를 이제 3당 야합에 안 따라갔으니까 내하고는 관계가 완전히 악화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91년 동안 그때가 장목초등학교 정치인 중에서는 국회의원은 김영삼 총재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장목초등학교 60주년 개교 6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김영삼 총재하고 저를 같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총재가 아니고 이제 민정당 대표 때죠. 민자당입니까? 대표였고 나는 그때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초대를 받아서 내가 고향에 내려갔죠. 내려가니까 김영삼 총재께서 조금 있으면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목 파출소 앞에 기다리면 꼭 김영삼 총재가 간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마중을 했죠. 뭐 그래도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분 뭐 본래 그런 거 뭐 좀 성격은 쾌활하신 분이가 해가지고 가서 이제 장목초등학교에 뭐 학생들하고 그 주민들 모인 앞에서 한 뭐 몇백 명 모인 앞에서 이제 연설을 두 사람이 축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먼저 축사를 하고 그다음에 김영삼 총재께서 축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장목초등학교 그 분위기는 완전히 뭐 나는 배신자고 김영삼 총재의 일방적인 분위기인데 제가 올라가면서 그 연설을 하면서 그랬죠. 내가 그 장목이 초등학교에 와서 연설하면서 그 연설 교재 중에 하나가 나는 비록 김영삼 총재님을 안 따라갔지만은 이왕 이제 여당으로 와서 김영삼 총재님께서 꼭 잘 됐으면 좋겠다.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식의 했어요. 그랬더니 뭐 김영삼 대통령이 좀 기분이 흐뭇했던 모양이에요. 안 따라왔지만 자기 방해는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바람에 조금 그 관계가 소원했던 관계가 조금은 회복이 됐어요. 조금이 회복됐는데 야권 통합을 해가지고 내가 제1야당 원내 총무가 되다가 보니까 여당의 대표의 협조를 안 받으면 원내 총무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국회 원내 총무실에서 내가 그 건너편에 있는 김영삼 총재 그 대표실로 인사를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하고 하니까 오락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아유 총재님 제가 뭐 이게 제1야당 원내 총무를 이번에 맡았는데 총재님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인사를 자기도 뭐 반갑게 인사를 해서 자기도 뭐 야당 총무 틀어지가 좋을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총재님 한번 모시고 싶은데 시간 한번 내주시고 그래 하자고 그래서 내가 신라 호텔에 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한번 모셨어요. 그게 이제 3당 합당 떨어지고 나서 사적으로 만난 거는 그 장목초등학교 60주년 기념 행사 말고는 처음입니다. 그래 만나가지고 그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두 분이 이야기를 좀 했죠. 내가 3당 합당할 때 제가 총재님 못 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총재님도 그 5.16 혁명 나고 나서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 소장파 의원들을 다 민정당으로 영입할 때 끝까지 총재님께서도 안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총재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정치 꿈이 있어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재님 저도 정치 꿈이 있어서 못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못 따라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래 내가 하는 말이 하여튼 총재님께서
그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 대통령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에 남을 업적을 좀 쌓기를 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기분 좋게 저녁 먹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거기 이제 13대 마지막 정기국회인데 그때 김종호가 이제 민자당의 원내 총무입니다. 나는 이제 통합민주당의 원내 총무고. 그런데 협상을 하면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도 안 나가는 거야. 정부에서 준 거, 당에서 준 오다들만 딱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협상력이 하나도 없어. 그래 몇 번을 뭐 회담을 해도 깨지고 회담을 해도 깨지고 우리는 그때 뭐 추국 소멸가 문제도 결정을 해야 되고 예산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뭐 심지어 내가 김대중 총재방에 있으면 이 양반이 전화가 만나야 하면 내가 감을 지르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사이가 서로 극한으로 나빠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래가지고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아요. 나도 아무 역할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상도동에 김영삼 총재한테 전화를 했죠. 해가지고 내가 오늘 저녁에 댁으로 좀 찾아뵙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십시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상도동으로 가서 내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이건 DJ 대통령도 모르는 거지. 내가 은밀하게 갔으니까 가서 총재님 만났지. 총재님 지금 이제 연항으로 가셨는데 가서 정치로 성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국회가 파행으로 가면 총재님한테 흠이 됩니다. 국회가 파행으로 이 정기국회 끝나지 않도록 총재님이 좀 김종호 총무한테 좀 지시를 해가지고 여야 간에 좀 타협이 될 수 있도록 좀 총재님 중개를 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설득을 했더니 김영삼 총장이 그 말을 그때 알아들었어요. 이거 내가 당대표인데 이게 국회가 파행으로 가면 국민한테 좋은 인상 안 줄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YS 총재가 하는 말이 그럼 알았다. 내가 내일 김종호 총무한테 지시를 해놓을 테니까 내일 김종호 총무 만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살짝 만나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김종호 총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국회에 있으니까. 그래 만났더니 김영삼 총재께서 우리 김 총무를 내가 믿으니까 김 총무 하자는 대로 뭐든지 그냥 같이 합의를 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동안에 절대로 양보가 안 되던 게 하루아침에 다 양보를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몇 번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절차 거치고 이래가지고 뭐 추곡 수맥과 물관이 문제니 그때만 해도 예산 한 3천억 삭감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3천억 삭감하고 해가지고 다 해결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총재님께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하신 김여중 총재님께서 기자를 만나가 정기국회가 이제 원만하게 우리 야당 원하는 대로 다 타입이 됐어요. 되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요즘 김정길 총무 전성시대라고 우리 총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기자들 앞에서. 그 말씀 듣고 와서 내한테 또 전해주는 기자들이 몇 있더라고요. 대변인은 이제 노무현 의원이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14대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 국회의원 마지막인데 14대 공천을 하는데 공천 심사위원도 10명으로 하는데 5명은 꼬마민주당 출신이 하고 5명은 백민당 출신으로 했습니다. 그때 공천심사위원장이 꼬마민주당 쪽에서 내가 하고 노무현 의원, 뭐 이철 의원, 장기욱 의원 이런 사람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김은기 의장이 사무총장이야. 김은기 의장이 이제 공천심사위원장이고 공천심사위원장이 둘이지요. 공동위원장이 되고 그것도 5명 해가지고 이제 몇 사람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협상을 이제 공천 심사를 하는데 50대 50이라는 기준은 있으니까 기준이 있는데 하는데 저쪽에는 뭐 사실 인재가 많고 우리는 인재가 별로 없어요. 영남에 우리 와이면 나갈 사람도 없지만은 그래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안 돼요. 그런데 더더구나 그때 이제 안 되는 게 DJ 대통령께서도 총재께서도 그때 이해찬 의원이나 조순행 국회 부의장이나 김종환 의원이나 야권 통합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공천을 안 주려고 생각했어요. 다 뭐 애를 되게 많이 믿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공천을 안 주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 약간 협상을 하던 사람이 다 공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천 심사만 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은 안 된다. 양보 못 한다. 저쪽에서 양보해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옮기면 DJ 총재하고 이기택 총재가 합의하면 이제 공천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는 공천 심사를 하다가 이제 이해찬 총리 그때 이해찬 의원이지 공천 안 되고 조순행 의원도 공천이 아니 김종환 의원도 공천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 몇 사람 절대 공천 안 주는 거예요. 저 백민당 쪽에서. 그래 하다가 하면 이제 내하고 노무현이가 둘이 이제 살짝 나가서 이론을 했죠. 노무현 오늘 공천 심사 당신 판을 엎어보라. 판을 엎어보고 당신 집에 가보라.
그럼 내가 설득을 해 집에 내가 데리러 가거든. 그때 모닝 자고 와가지고 우리 이 사람 관찰해보자. 그리고 진짜로 뭐 공천심사 노무현 의원님 판을 엎어보고 가버렸죠. 내가 미리 이제 서로 짠 거니까 알고 있고 이 새끼 너가 안 한다 하고 뭐 가버렸어요 집으로. 그러니 뭐 공천심사하다가 한 사람이 빠져가 가버리니까 뭐 심사가 안 되는 거지. 그래 있는데 이제 내가 그 공천심사위원들 보고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설득을 해볼게. 좀 기다려라 이래가지고 이제 한 몇 시간 지나서 노무현 집으로 내가 그때 저 여의도에 있었거든요. 찾아가가지고 어이 이제 살살 가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요거를 받아들이고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노무현하고 같이 가가지고 노무현이 뭔지 하고 이제 하여튼 이거 우리 요거를 받아들여주면 한다. 그러나 안 하면 못 한다. 그래 막판까지 안 되는데 나중에 다 탈락되고 이제 마지막에 조순행 의원하고 조순행 국회 부의장하고 이해찬 의원 둘이가 남았어요. 이해찬 의원은 우리가 이제 그 약간 통합운동도 같이 하고 그 원직 사퇴도 같이 하고 했으니 우리 부담이 있잖아요. 같이 우리 민주연구 모임도 같이 하고 했으니 그래서 이제 이해찬 의원 우리가 꼭 관철 시켜야겠다 싶어가지고 내하고 노무현이 다 당무위원이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해찬 의원도 공천 확정이 안 됐어요. 당무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이해찬 의원도 공천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노무현이 한번 또 판을 뒤엎었죠. 그러면 뭐 내하고 김영희는 뭐 국회에 출마 안 한다 이번에 부산에 출마 안 하겠다. 그럼 뭐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DJ 총재 앞에서 뭐 확 길서 퇴장을 했어요. 또 한번 그래 하고 내가 또 총재님 설득을 하고 총재님 내가 저 노무현 의원 설득할 테니까 이래가 이해찬 의원이라서 하나 이래 좀 구제합시다. 이거 마지막에 그래가 이해찬을 겨우 구제했습니다. 공천을 받았어요. 그런 이제 일들이 그 전에 있었죠. 십사 대 총선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이겼죠. 뭐 물론 우리가 1당은 안 되고 2당이지만 그때 뭐 3당 합당하게 거의 갔던 것들이 서울에서도 많이 수도권에서도 이기고 해가지고 결국 한 8, 90석 했을 겁니다. 그때 이기택 총재는 그래 비례대표로 가가 1번인가 뭐 2번인가 하고요. 내하고 노무현 의원은 부산에 가 둘 다 떨어지죠. 떨어진 날 아침에 DJ 대통령께서 투표 다음 날이죠. 아침에 부산에 제 아파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김총무 내가 참 떨어져서 면목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총재님 보고 그러지. 총재님 우리는 떨어졌지만 이번에 국회는 우리가 당했을 것도 많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걸음이 됐으면 그걸 족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총재님께서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죠. 그 이후에 우리는 부산에 국회는 둘 다 떨어졌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 대통령 선거 유세전이 시작되는데 노무현 의원은 이제 뭐 TV 토론 같은 거 이런 거 나가가지고 전 연설을 하기로 하고 나는 연설을 잘한다고 이기택 총재가 전국을 DJ 대통령 후보하고 같이 다니면서 내가 찬조 연설 먼저 하고 그다음에 DJ 대통령이 연설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대통령 선거 한 달 전부터 DJ 대통령과 저하고 전국 순회 연설을 다녔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제 내가 먼저 연설을 해가지고 그 연설의 요지가 뭐냐면 내가 왜 고향 출신인 김영삼 후보를 하지 않고 DJ 대통령을 지지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나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이제 설득력이 있잖아요. 고향 선배인 왜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 안 하고 내가 왜 DJ 대통령을 지지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 청중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그 찬조 연설에. 그래서 이제 DJ 대통령께서 첫 연설이 시작된부터는 어떤 때는 내가 연설을 마치고 나면 DJ 대통령이 도착을 해야 내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으면 나는 먼저 떠나고 다음에 DJ 대통령이 내가 떠난 다음에 좀 간극이 생기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또 오시면 내가 연설하고 갔는 거 확인을 했대요. 김철구 연설하고 갔나?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팀워크를 맞춰서 연설을 쭉 했습니다. 하고 다녔는데 한 달 동안을 전국에 한 150몇 군데 연설을 둘만 같이 이래 다녔거든요. 때로는 승용차 옆자리에 내가 타고 때로는 비행기를 같이 타고 때로는 그때는 헬리콥터도 우리가 한 대를 빌렸습니다. 같이 빌리고 타고 다녔는데 같이 이제 여관에 가서 자고 같은 호텔방에서 자고 옆방에 내가 이제 자고 아침에 같이 식사하고 뭐 또 같이 또 연설하고 이렇게 됐는데 한 번은
안동역 앞에서 연설회가 일정이 잡혔는데 그때 겨울이 되니까 눈이 많이 오고 뭐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이 뭐 비행기가 뜨니 안 뜨냐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헬리콥터를 미리 그 시간 때문에 미리 빌려놨거든요. 그 탄 대를. 그래서 이제 DJ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자네가 먼저 헬리콥터하고 먼저 내려가라. 내려가가지고 청중들 잡고 있으면 내가 비행기를 타고 조금 늦더라도 도착할 테니 그때까지 사람 좀 잡아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뭐 헬리콥터 상승이 위험하긴 하지만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안동으로 출발했고 후보께서는 이제 비행기로 이제 대구로 내려가지고 대구가 그 어디 포항인가 내려와서 이제 그걸 오기로 했어요. 안동으로 가는데 기후가 나빠가지고 이 헬리콥터가 안동역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 고개 하나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못 넘어가고 결국은 내가 타고 갔던 헬리콥터가 겨울이니까 논바닥에 물이 질끈하잖아요. 논바닥에 불시착했습니다. 그래 이제 뭐 걸어 나가서 내가 택시를 잡아 타야 되는데 택시도 시골에 그리 많이 댕기지도 않았는데 아니 논바닥에 앉았는데 논바닥에서 그 헬리콥터 내려가 걸어 나오니까 뭐 발이 완전히 뭐 진흙투성이가 됐죠. 돼도 뭐 가야 되니까 시간 맞춰가지고 그래 그 이제 나와가지고 택시를 가는 걸 우리 하나 잡아 타고 안동역에 가니 이미 사람들은 다 지금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늦어지 버려가지고 뭐 1시간 이상 가면 지치됐을 거예요. 그리고 뭐 후보께서 도착도 못 했고 그래 이제 대구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대구가 포항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또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뭐 서로 이제 그때 참 정이 많이 들었죠. 한 달을 그래 두 사람만 헬리콥터 다 타고 뭐 승용차 옆자리도 타고 뭐 호텔에서 같이 자고 비행기도 같이 타고 이러니까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것도 DJ 대통령께서는 내가 그래 YS 비판하면서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고마웠겠지. 그래서 이래 하는데 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저도 대식가지만 우리 DJ 대통령 대식가거든요. 대식가인데 술을 잘 안 하시고 담배도 이제 끊고 이래나니까 조금 군것질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늘 이제 승용차에는 간식이 실려 있습니다. 떡이라든지 과일 깎은 거라든지 감도 깎고 뭐 사과도 깎고 이런 거 해가지고 늘 간식거리가 걸려 있어. 그러면 차 안에 가면서 그거 먹고 같이 갈라 먹고 또 이야기하고 뭐 이래 또 농담도 하고 이러다가 댕기고 이러는데 한 번은 일 가다가 말이지 고속버스 그 휴게소에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래 그 앞에 수행비서 보고 저 가서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그 아이스크림 사면 또 비비백 같은 거 있으면 그걸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 또 같이 그 차 안에서 그거 먹고 그 이제 저도 당이 있었지만 DJ 대통령 당이 있거든요. 당이 있는데도 그런 걸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참 때로는 대통령 생각이 날 때마다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나고 참 그때 한 달 동안에 너무나 많은 정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유세 다니고 할 때 그때 나는 이제 국회의원 떨어져 가지고 뭐 최고위원 할 때가 그랬는데 그 대통령께서 상당히 이제 내가 뭐 생활도 오래 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상당히 저에게 많은 그 금액의 돈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합동연세 다니면서 몇 번이나 해주고 그래서 참 뭐 늘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래 결국 뭐 투표 당일날 나는 이제 개표하는 거 집에서 보니 뭐 안 되는 거고 밤새 개표 결과를 보다가 내가 아침 일찍이 차를 오락해가지고 동교동에 총재님 가서 인사는 해야겠다 싶어서 일찍이 차를 타고 총재님 댁으로 갔어요. 그날 투표 다음 날 아침에. 그랬더니 이미 총재님은 당사에 그날 이제 정계 은퇴 선언하는 날입니다. 당사로 출발해 가시고 없고 이효 여사만 계시대요. 그래서 이효 여사 보자마자 서로 끌어안고 서로 포옹하면서 뭐 참 눈시를 붉혔죠. 붉히고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당무회 하는데 가니까 당무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니까 총재님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당무회를 주재하다가 그래 그 당무회 석상에서 두 사람이 또 포옹을 했죠. 한 달 동안 정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 그때 이제 다른 우리 국회의원들 다 놀랬죠. 두 사람이 포옹을 하고 뭐 눈시울 붉히고 하니까. 영국을 떠나기 전날 제가 이제 총재님 영국 가시는데 인사를 하고 와야겠다 싶어서 동교동에 들렀습니다. 들렀더니 총재님께서 조금 기다리라 하더니 나가서 상당한 돈을 갖다가 저한테 그때 수표하고 이래 뭐 현금하고 해가지고 주시면서 가고 나면 이 전당대에 있는데 김치하고 돈도 없지 않냐고 이 전당대 비용에 쓰라고 이러면서 상당한 액수를 제게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전부 다 언론이고 당내 분위기가 나는 최고위원 중에서 내가 1등 할 거라고, 뭐 총재는 이기택 총재하고 뭐 김상현 의원이가 정대진 의원이 이래 붙었으니까 그거는 뭐 난 안 나갔으니까 최고위원 뭐 6명인가 뽑는데 내가 1등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래 했느냐. 나는 이기택 총재계 제2인자니까 이기택 총재계 꼬마민주당 쪽의 대의원들은 거의 다 나를 지지할 거고, 그 다음에 동교동 DJ 대통령하고 한 달 동안 전국 캠페인을 댕겼으니까 동교동 사람이나 호남 사람들도 내에 대한 인식이 다 좋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교동 쪽에서도 나를 돕고 이기택 총재에서도 나를 도우니까 내가 최고위원하면 다 1등 할 거라고. 최고위원 출마한 사람 전부 저하고 손잡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도 그때 난 1등은 못 하더라도 최고위원은 문화에 안 되겠나. 한 사람이 4표 찍으니까 그때 8명인가 뭐 최고위원이 6명이 됐어요. 그럴 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노무현 의원이 날 떡 찾아왔어요. 전당대회 전에 와가지고, 김의원, 내가 이번에 당 최고위원 출마하려고 하는데 날 보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 뭐 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 당내 노무현 의원 기반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해가 이제 노무현 의원 최고위원 나왔죠. 나는데 나는 금방 들다가 떨어지고 노무현 의원 되는데요. 선거라니 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내가 그때 얻었는데, 나는 전국을 연설을 다니면서 뭐라 했느냐면 4표 찍으니까 노무현 후보 1표 찍어주고 마지막에 남는 표 있으면 저도 1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노무현은 자기는 뭐 악착같이 붙어가지고 운동을 하고 호남에 가서는 뭐 날 좀 김정길 되니까 내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 했다는 거예요. 여보 날 좀 도와줘요. 책에도 그래 썼어요. 그랬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노무현이는 되고 내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표 찍은 사람들 다 놀래는 거야. 이제 떨어지고 내가 보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결국 금방 떨다가 내가 그렇게 됐는데, 이기택 총재 중에서는 김정길은 어차피 동교동 쪽에서 표를 많이 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뭐 노무현이 1표 찍어줘야 해가 내 찍을 놈들 노무현이 찍어버리고, 동교동 쪽이나 호남 쪽의 대의원들도 김정길은 이기택 총재 쪽에도 표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노무현도 그동안 고생해서 1표 찍어줘도 안 되겠나. 이래 양쪽에서 다 나는 된다고 보고 노무현 찍어가지고, 노무현은 양쪽에서 다 표가 가서 당선이 되고 난 양쪽에 다 표가 빠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최고위원 할 때마다 노무현 의원이 이제 막 자기가 일하는 대로 안 되고 하면서 뭐를 했느냐면, 이때마다 느끼는 게 김정길 최고가 떨어진 게 참 안타깝다. 김정길 최고위원의 낙선을 딛고 내가 당선됐다. 자기 뭐 자서전에 그래 썼어요. 내가 있었으면 자기하고 한패이 내가 조금 최고위원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그런 걸 썼죠. (14대) 총선에서 이제 둘 다 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DJ 대통령께서는 영국으로 가셨고, YS 지지도가 한 90% 넘게 나올 때 보궐선거가 부산에 2군데하고 강명에 1군데하고 이 3군데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YS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그거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내가 노무현 의원 보고 물었어요. 노무현 의원 보고, 노 의원, 당신 강명에 공천 주면 나갈래? 자, 강명이 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택 총재한테 제안을 했죠. 노무현 의원을 강명에 공천 주십시오. 그럼 나는 부산 나갈게요. 부산 나가면 난 떨어집니다. 그럼 노무현 강명이 나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부산 시민들 앞에 부산에서 떨어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수도권을 나가야 되고 한 사람 부산에 또 떨어지는가 그림을 한번 내가 보여주고 싶다. 그럼 부산 시민들 좀 자극이라도 되려는 내 순진한 생각이지. 그게 무슨 자극이 되겠어요. 되지도 않을 건데 그렇게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택 총재한테 그래 해달라고 했는데, 이택 총재가 노무현은 강명에 공천을 안 주고 나는 내 승낙도 안 받고 부산에다 공천을 발표했던 거예요. 난리가 났죠. 왜 나 승낙도 안 받고 공천을 발표하냐. 공천했는데 이 당명에 불복하면 이게 내가 꼴이 뭐가 됩니까? 내일 등록이 되는데 그날 공천 발표한 거예요. 그 전날. 그래서 근데 뭐 다 후보 다리 바꿀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자들이 전부 다 내가 이거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큰 관심사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당인으로서 당의 명령을 하는 것을 내가 떨어질 거라고 안 나간다는 것도 나도 망신이고 당도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국회 기자실에 가서 기자들 앞에 기자회견을 했죠. 정말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데 나가봐야 안 되는 것 뻔히 아는 건데 내가 피할 수 없는 자리라면 내게 받겠다. 그래 내가 승낙 그날 내가 부산을 내려가고 이제 그 다음날 후보 등록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억지로 공천을 했으면 당에서 공탁금이라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공탁금도 안 주고 내 동거에 공탁금 걸고 나갔어요. 그래서 선거 사무실도 넘쓰던 사무실을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 쓰고 이래.
그러니 그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되지도 안 하고 거기다 그때는 그게 이 박찬종 의원의 지역구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서구 사가 한 선거구인데 사만 떨어지가 선거를 하는데 그 박찬종을 보장하는 사람으로 신정당이 그때 이제 박찬종이 신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신정당에서 박찬종 보장하는 사람 또 한 사람 내보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부산 사하구에 박종우이라고 김영삼 총재 수행비서도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 뭐 처음부터 본인은 완전히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뭐 결국은 뭐 개우 가까스로 2등을 했죠, 내가. 거의 2등, 3등 표차이 거의 없고 뭐 당선자금 표차가 많이 났습니다. 망신은 개우 매냈는데 그 바람에 이제 이택 총재하고 내가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죠. 틀어져가지고 나는 그 뒤에 막 도저히 뭐 내가 빚도 좀 지고 그 선거 바람에 차라리 외국 가서 한 몇 년 공부나 하고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마침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나를 개근 교수로 초청을 해줘서 사하 보궐선거 떨어지고 미국 미시간 대학으로 가지고 떠납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1년 있다가 이제 다시 들어와 정치를 시작했죠. 그 전에 이제 나는 그때 이제 미시간 대학에 개근 교수로 가 있는데 DJ 대통령께서 워싱턴하고 뉴욕을 그때 영국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다가 미시간 대학에 있으니까 같이 미국에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그 DJ 대통령 오는 뉴욕에 같이 합류를 했죠. 합류를 같이 이제 거기서 뭐 대통령하고 며칠 같이 이래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난 또 미시간 타고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그 정계 은퇴한 후에 하면 또 뵙습니다. 뵙고 그 뒤에 이제 DJ 대통령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정계 복귀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아닙니까? 있을 때인데 들리는 이야기가 이제 DJ 대통령이 당을 따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김은기 의장이 사실 내하고 노무현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참 가깝게 지냈는데 노무현 의원하고가 3당 합당 때 안 따라간 걸 보고 자기들이 큰 감명을 받았는데 이번에 자기도 이거 당을 깨가지고 다시 만들면 안 따라가고 자기들 남겠다 하는 식으로 내한테 전화가 와서 기면 안 가면 나도 안 간다고 이러면서 안 갈 거지? 하고 내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은 안 하고 내가 말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동교동을 찾아갔습니다. 총재님, 정계 다시 복귀하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나 또 힘을 다해서 총재님 돕겠습니다. 그런데 당은 깨지 마십시오. 이게 어떻게 통합한 당입니까? 내가 통합협상대표단장을 맡다가 만들어낸 당이잖아요. 이거 당 깰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재님, 이 당에 해도 이택 총재하고 대선 후보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당을 분당을 하려고 합니까? 분당은 절대 명분이 없어 안 됩니다 하고 내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더니 DJ 총재에서 하시는 말씀이 김채고 이번에 내하고 같이 따라오라 이거. 자기를 따라오가지고 내하고 같이 이번에도 저번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전국으로 선거 연설을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채고를 비례대표 안정권에 내가 앞자리로 할 테니까 같이 전국 연설을 대통령 선거 때문에 같이 다니자고 그렇게 내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뭐 지역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는데 지역구를 내한테 주면 이기택 총재가 그걸 날 떨어뜨리기 위해서 개심하다고 생각해 날 떨어뜨리기 위해서 센 사람을 갖다 붙일 수도 있으니까 전국구 하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 그렇게 하자고 제안하는데 내가 총재님이 그랬습니다. 총재님, 난 마음으로는 따라서 총재님 돕고 싶은데 저 고향 선배인 김영삼 총재님도 내가 명분이 없다고 안 따라가고 남았는데 총재님이 이거 당을 깨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총재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고. 그럼 안 따라오고 부산 가서 국회의원 될 수 있느냐? 부산 가면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나는 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따라갔죠. 안 따라가고 결국 부산 떨어지고 뭐 떨어진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께서 내한테 참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김대중 총재께서 그때 내가 대통령 때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점이 참 김채고가 존경스러운 점이다. 내가 참 개인적으로 김채고를 내가 존경한다.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참 뭐 가분하게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못 따라갔습니다. 그때 못 따라가고 이제 결국은 꼬마민주당 그때 이기택 총재하고 하는 당이 남아가지고 우리는 통출을 구성했죠. 이기택 총재도 옳지 않다 이래가지고 통출을 구성해가 김은기 의장하고 내하고 노무현 의원하고 뭐 유인태 의원, 이철 의원, 문혜영 의원 이런 분들이 같이 통출을 해가지고 따로 이제 별개의 그걸 했는데 노무현 의원이 또 부산시장 선거 하면 있었잖아요. 부산시장 선거에 이제 노무현 의원은 당의 기반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가 부산시장에 출마하고 싶은데 내가 부산시장 출마한다면 내가 당의 기반이 있으니까 자기는 안 되니까 부산에서
선거해도 안 나가고 내가 안 한다 하면 자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부산시장 나갈 생각 없다. 당신 하고 싶으면 해라. 내가 도와줄구만 이랬거든요. 했는데 이기택 총재는 그때 노무현이와 사이가 안 잡아가지고 별로 시장을 나오는 걸 반대했습니다. 어차피 뭐 부산시장 누가 나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계보에 있는 뭐 원외 위원장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뭐 난 노무현이랑 그 사람하고 붙으면 나는 안 이기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노무현이는 겨우 이겼어요. 한 몇십 표 차로 이겼습니다. 경선해가지고. 이기택 총재 쪽에 똘똘 뭉쳐가지고 부산은 전부 이기택 총재니까 우리 지구당하고 그때 손태인 의원이라고 남구에 국회의원 하던 분 돌아가셨는데 손태인 의원은 가까우니까 야, 닌 총재님 지시대로 하지 말고 니 그 표는 다 노무현 의원 도와라. 우리 지구당하고 두 개는 절대 도와줘. 그 표로 겨우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 나갔는데 내가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이제 후보가 됐죠. 해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결국은 그때 뭐 떨어졌죠. 떨어지고 노무현이 지금까지만 해도 내한테 세 번 은혜를 줬습니다. 첫째 최고위원 선거할 때 내가 도와줘서 자기가 최고위원이 됐고 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종로구로 옮길 때 종로구로 갈 명분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구로 내가 서울 부산은 도저히 가기 싫은데 서울로 올라갈 명분이 없으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사보궐선거가 떨어지고 영도로 다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중동 영도구 옛날에 내 처음 국회의원 될 때 선거구니까 나는 뭐 어차피 영도로 가도 떨어지고 중동구로 가도 떨어지니까 나는 부산 가는 건 떨어지니까 그래 그럼 당신 서울로 가라. 내가 당신 선거구로 갈게. 그래가 자기 선거구인 중동구를 내가 맡아주는 조건으로 노무현 의원이 종로로 갔잖아요. 그 명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당에서 내가 그거 맡을 테니까 수도권에 공천 줘라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렇게 내한테 세 번 사실 내가 노무현 의원을 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궐선거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노무현 의원 종로로 옮겼지만 떨어졌잖아요 그때. 그다음 나중에 보궐선거에 당선되지만은 나도 부산 떨어지고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되고 이제 결국은 우리는 통출을 하면서 이기택 총재와 같은 당은 하지만은 다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대통령 선거는 또 다른 의미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당을 안 도우면 야당의 후보가 될 사람을 밀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여당 도와주는 꼴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또 그 통추안에서 제가 앞장을 섰죠. DJ 대통령 제가 친한 사람이 다 아니까 우리가 DJ 대통령 후보를 도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동교동 갔을 때 총재님 만나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뜻 맞는 사람께서 총재님 지지선을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김은기장 노무현 의원 이래가 하고 그다음에 이철 의원이 재정부 의원이 몇 사람은 또 한겨레당인가 그때 이해창 씨가 하는 그 당으로 가고 이래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는데 그때 우리가 한 박성무 의원하고 홍기훈 의원하고 한 열 몇 명이 그때 대통령 후보 DJ 지지선을 하고 글로 갔죠. 내가 당에서 맡은 역할이 뭐냐면 PK 지역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내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 이걸 내가 이제 지역구를 맡아가지고 그 선거 연설을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지대 종령 따로 다니고 나는 나대로 부산, 경남, 울산만 곳곳이 댕기면서 연설을 하는데 참 그때 부산이나 이 경남 지역에서 DJ 대통령 선거 연설을 하는 건 참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 추운 겨울에 길거리 서서 연설을 하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도 없어요. 허공에 대고 내가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이 듣는 사람은 개중에 있을 테니까 그거를 갖다가 선거 기간 내내 했습니다. 하고 선거 전날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부산의 분위기가 내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보니 이인재 후보 쪽이 좀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찍기 싫으면 이인재 찍어라. DJ 못 찍는 사람 이인재 찍어라. 이래가지고 우리 운동을 했죠. 선거운동 마치고 저녁에 투표 전날 올라가요. 동교동 가셨더니 총재님 마침 집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왔느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마치고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번엔 잘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진짜 그때도 아슬아슬했어요. 될지 안 될지 자신이 없어서 사실은 그래도 후보님한테는 될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부산 분위기는 전혀 안 되는 분위기니까 그래도 그때 참말 천재일우의 기회로 된 거죠. 되는 바람에 DJ 대통령께서 참 평생에 원하시던 대통령이 되셨는데 되어 본들 소수 여당이고 이래가지고 지역적으로 호남에 고립돼 있고 당세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인수위 구성을 했잖아요. 인수위 구성을 하는데. 근데 나도 뭐 대통령님을 위해서 영남 사람으로서 고생했지만 노무현은 똑같이 고생했거든요. 고생했는데 하여튼 DJ 대통령께서는 나는 그렇게 꼭 챙기면서도 또 노무현 또 잘 빼요. 거기서 자꾸 왜 뭐 좀 불안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나는 인수위가 구성되자마자 정무분과 간사로 내가 발탁이 돼가지고 정권하기 2달 동안 그것을 이제 정무분과 간사로 했고 하자마자 난 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언론에는 내가 뭐 해수부 장관으로 자꾸 발탁이 된다 이래 했는데 마지막에 행자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자부 장관을 이래 발탁이 돼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나중에 정무수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요. 내가 이제 행자부 장관 하면서 공무원은 상정이 아니라는 책을 출간했죠. 그게 그때 뭐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주무장관이 말이지 공무원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이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센세이션이 되고 그때 뭐 한 연속 7주간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왔거든요. 올랐고 일본 지방신문에도 크게 전면에 왜 한국에는 이런 장관인데 일본에는 없느냐 해가 기사를 실은 적이 있고 그때 주백진 쇼가 한참 인기 있는 프로였는데 주백진 쇼도 내가 불려나가고 해가 하여튼 그때 공무원 상장의 책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한테 욕도 많이 듣고 국민들한테 또 칭찬도 많이 듣고 국회에 가서는 국회의원한테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그래 해가지고 이제 뭐 내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해가지고 행정자치부가 옛날에 내무부하고 총무처를 합친 거거든요. 그 두 조직을 합쳐놓으니까 안에 갈등이 있어요. 총무처 내무부 간에 갈등이 있어서 가자마자 참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을 때가 IMF 직후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울 때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러고 공무원 사회도 어려웠는데 그때 더더구나 나는 또 그 행정개혁을 주도해야 되잖아요. 행정주무장관이니까. 그리고 행정개혁을 하는데 그 공직자들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IMF 권고에 따라서 기업에서도 직원을 줄여야 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내가 공무원들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을 자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 게 참 난제가 많았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그래도 무슨 공무원들이 무슨 직무평가가 돼가지고 그 직무평가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 자르면 되겠는데 아니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뭘 기준으로 자를 거냐?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 생각하니까 나이란 말이죠. 나이 이거는 뭐 그건 확실한 명백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년이 얼마 안 남은 한 1, 2년 남은 사람 순위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 우리 집 앞에도 뭐 공무원들하고 대모를 하고 내가 집이 분당이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내 방에 찾아와서 업소하는 공무원 뭐 많지만 딱 눈 감고 했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청와대 행정자치부 장관이 딱 갔는데 그때 이제 JP가 총리로 오셨거든요. 왔는데 경찰 인사를 내가 담당하니까 행정자치부 그냥 경찰 그다음에 그 소방 이거 뭐 이런 거 다 제 소관이거든요.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이 경찰 인사입니다. 이거 뭐 쪽지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실세들로부터. 근데 딱 갔는데 첫 쪽지가 하나 들어오는 게 JP 총재로부터 쪽지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이 사람 승진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고 딱 하나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도 뭐 동교동 실세들 뭐 전부 다 뭐 메모 쪽지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요. 그때 생각할 때. 인사의 원칙부터 먼저 발표를 하자. 인사의 원칙에 이런 것을 몇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사를 하겠다. 만약 이 원칙에 어긋나는데 승진되거나 영전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한테 항의해도 좋다. 언론에다 인사 원칙부터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하고 내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 뭐 총리가 처음 장관한테 쪽지 보낸 건데 이거를 거절하면 이거 뭐 대놓으면 내가 골치 아프잖아요. 사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도저히 이거 해줄 수는 없고 보니 좀 내가 볼 땐 자격이 미달하는 사람이라 이 또 쪽지 들은 놈이 내 대학 후배놈이야. 이거 뭐 개인적으로 봐서는 해줘도 되는데 이거 해주면 내가 제시한 인사의 원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명분이 없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총리님 찾아 올라갔죠. 총리님, 행자부 장관은 이 대통령 의전 담당인데 대통령님 의전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총리님 의전도 제가 맡아야 됩니다. 대통령과 총리님을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총리한테 찾아온 건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 내가 좀 정중하게 좀 사과를 먼저 하고, 총리님께서 처음으로 저한테 딱 한 건, 그것도 여러 건데 딱 하나 인사 메모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승진을 할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총리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승진해서 배제를 하겠고, 총리님께서 꼭 하시라 하면 내가 도리 없이 총리 명령에 따라야겠는데요. 이 참 제가 고민이 돼서 왔습니다. 아니 또 총리님 쿨해요. 허허 그래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세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분을 배제를 했죠. 그리고 내가 다른 동교동 실세들이 들어온 경찰 인사도 전부 쪽지받은 것은 다 원칙에 되는 사람은 해주고 원칙에 미달하는 사람은 다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준. 특히 뭐 그때 이제 호남 출신 경찰관들이 나한테 불만이 많았죠. 인마가 이게 영남 출신이라고 호남 사람들 홀대한다 이런 그 비판도 막 청와대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호남인이라도 자격과 능력이 되는 사람 다 했고, 뭐 영남 사람이든 호남 사람 관계없이 자격이 내가 설정한 기준에 미달되면 안 했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실은 동교동 실세들을 뭐 견노갑 선배나 뭐 이 박지원 의원이나 그때 박지원 의원이 청와대 그 홍보 수석 아닙니까? 뭐 김몽인 의원 것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뭐 김옥도 의원도 있고 있는데 거의 다 안 해주고, 그 중에 몇 사람 또 된 사람은 있어요. 된 사람은 그 사람도 부탁 때문에 된 건 아니고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줬는데, 그래도 내가 하도 다 못 해주니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발표하기 전에 미리 전화해가지고 선배님 이분은 내가 이렇게 챙겼습니다 하고 사실 챙긴 게 아니고 기준이 맞아서 된 겁니다. 그래 이제 그 인사할 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가까이 해서 내가 이제 행자부의 업무도 익히고, 행자부 내가 장관으로서 그래도 가장 좀 잘하는 장관 중에 한 사람으로 그때 내 평가를 받았을 때입니다. 하문 청와대 에서인가 국무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박지원 수석이 나한테 오더니 김 장관 참 정무수석 한 사람이 없어 큰일 났다 이거예요. 김 장관이 딱 하면 딱 적임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 내 이제 겨우 업무 익혀가지고 이제 할 만한데 무슨 소리 하노니 이래 했어요. 그래 했더니 박지원 장관이 전화가 와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야. 뭐라 했는데 그러니까 김정길 장관을 정무수석으로 하는 건 적재고 김기재 장관을 행자부 장관으로 하는 건 적소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나 내가 하루 팔뚝 뺐거든요. 근데 그날 오후에 하고 딱 들어왔는데 들어가자마자 딱 청와대 대통령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한테. 예감이 좀 이상했지. 틀림없이 내가 그걸로 가는 것 같다 싶어서 딱 받으니까 하는 말이 김 장관이 내 옆에 가까이 와서 날 좀 도와줘야겠네.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이게 업무를 익혀가지고 이제 한참 업무를 파악하고 일할 만한데 조금 더 제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김 장관이 하는 일은 김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 해도 되지만은 이 일은 김 장관의 책임자가 없네. 그러고는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확답할 때까지. 나는 가기 싫어가 좀 버텼지. 사실은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한 2, 3분 지난 것 같은데 뭐 그래 전화로 그래 되지는 않았을 거고 한 1분에 넣는 게 된 것 같아. 내 확답할 때 전화를 대통령께서 안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했더니 그날 저녁에 바로 발령했네. 내버려가지고 너 청와대로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강등대가 갔죠. 그때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결해야 할 해난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공동 여당끼리는 내각제 문제로 서로 갈등이 해결 안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여당과 야당 사이에는 또 소통이 안 됐어요. 대화가 안 되고 단절돼 있었거든요. 청와대 뭐 정상회담 한 번도 못 했으니까. 문희상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이강래 의원이 정무수석 할 때는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러고 완전히 여당 야당 간에도 대화가 단절돼 있고 공동 여당 간에도 내각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 또 상도동하고의 갈등이 있었어요. 3가지 난제가 딱 이래 몰려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나를 부른 거예요. 그 갈등을 해결하러 부른 거죠. 그래서 딱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청와대 인사를 하고 야당에서 한정 논평을 내는 건 처음이에요. 내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한 데 대해서 그때 야당인 그 예창 총리 하는 한나라당인가 가서 정치력 있는 정무수석을 발탁한 데 대해서 환영한다. 이건 야당과 대화를 하자는 신호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가자마자, 간 첫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저녁이죠. 임명장 받고 첫날 내가 대통령에게 리포트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리포트 내용이 뭐냐면, 전국을 풀어가기 위해서 대통령님하고 YS 전 대통령이 화해해야 된다.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쪽에서 힘을 없는 쪽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니까 대통령께서 밤중에 살짝 예고 없이 상도동으로 저하고 찾아갑시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찾아가서 살짝 YS 손 잡아주고, YS 대통령 보고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털자. 그리고 내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당신 털고 나도 당신한테 서운한 거 다 털겠다. 과거에 민주화 투쟁할 때 우리 두 사람이 손잡고 지금 이까지 한국을 민주화 정부를 만들었고, 당신은 전직 대통령이 나는 현직 대통령인데 국민 화합도 하고 남북 관계도 좀 개선하고 하는데 우리 두 사람이 손잡고 앞장서자. 그렇게 이제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그래서 내가 간절로 찾아가 그 리포트를 올렸죠. 올리고 이거 꼭 좀 읽어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이제 전에까지는 정무수석이 아침에 대통령께서 등청하면은 대통령하고 같이 티타임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내가 정무수석 갔을 때는 대통령께서 비서실장하고 저하고 티타임 같이 오라고 그랬어요. 같이 올라갔거든요. 왔는데 그 리포트를 주시고 보셨으면 그 다음 아침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 등청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비서실장하고 저하고 이제 대통령 모시고 대통령 집무실에 올라갔더니 대통령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생각은 엉뚱한 보고서를 올린 거지. 별로 자기는 탐탁지 않은 걸 올린 겁니다. 올리면 뭐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내 생각이 어떻다 이런 말씀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기분만 좀 나빠 보이는 거예요. 전혀감 다르게. 그래서 내가 대통령 뜻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싶어서 더 이상 그걸 뭐 언급해가 기분을 언짢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뭐 내 할 말은 나 대통령 있잖더라 했으니까. 그래서 뭐 말씀 보내시죠.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죽은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화해하고 자기 사형 선고를 하려고 했던 전두환 씨도 화해를 하는데 옛날에 같은 민주화 투쟁을 하던 YS 화해 못할 일이 뭐 있겠냐. 그래 이제 사실은 내가 올린 건데,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요, 본래부터 적이었던 사람들이 서운한 것은 그래도 적으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그 어떤 서운함 이런 것은 오래 남고 잘 안 되나 봐요. 나도 그런 걸 느낍니다. 내 행제관에도 간혹 그런 일이 있어서 느끼는데 아마 대통령께서 그러신 게 아니었나. 그러나 나는 두 전직 대통령이 화해를 하는 것이 나는 역사에 크게 남을 일이고, 이 국민 통합과 남북 그 통일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YS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화해가 되면 남북 특사로 보낼 수도 있고 또 뭐 미국의 특사로 보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국민들 보기도 얼마나 전직 대통령과 당은 다르지만 옛날에 민주주의 투쟁한 두 대통령이 손잡고 이러면 얼마나 보기 좋고, 나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소수야당을 살피할 수 있다. 영남에 우리가 분위기를 끌어오니까. 그러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나도 이기고 나도 뭐 부산 가서 당선될 수 있고 해서 나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사실 그렇게 건의를 한 건데, DJ 대통령께서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YS가 대통령 되고 나서 좀 많은 고초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런 서운함이 좀 묻어 있더라고요. 전에 한번 할 때 한번 날 보고 하는 말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한번 동교동 갔더니 내가 정치를 여태까지 하면서 언제가 가장 어려웠던 줄 아나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군사정권 때는 이걸로 나 생각했는데 아이고 YS 때다 이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YS가 대통령이 되신 후에 자기 친척들 주변의 전부 계좌 추적을 다 했다는 거예요. 뭐 정치 비자금 이런 거 뭐 숨기라는 거 싶어서. 그것이 굉장히 자기도 고통스러웠지만 친인척이 다 고통을 당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YS는 또 마지막 그 대통령 당선됐을 때는 사실은 또 DJ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예창이보다는. 예창이 오늘 감정이 많이 상해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고 나서 내가 취임식에 가기 전에 상도동에 YS 전 대통령 한번 방문해 인사를 한번 했거든요. 내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 참 YS가 외로울 때죠. 현철이 구속돼 있고 자기는 뭐 그 한란의 책임자가 돼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집에서 둔불출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 내가 가니까 참 반가워하면서 김 장관 참 요번에 DJ 대통령 된 게 참 잘 됐지? 나도 도왔대. 자기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저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님의
그 의전을 담당하는 내가 행자부 장관이 됐는데 제가 김영삼 전직 대통령도 똑같이 우리 대통령같이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한테도 많이 좀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서 아니 땡기판 같게 했어요.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임기가 다 돼가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다 퇴근하니까 참 외롭더라. 정막 강산이더라. 청와대 안에 뭐 내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둘 딱 남았는데 너무나 외롭고 정막 강산 같아서 참 밤이 외롭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참 뭐 서로 그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받고 그날 내는 나오는데 자기 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날 배웅을 하면서 그래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아마 대통령 당선사 시절에 DJ 대통령이 청와대 방문해가지고 현철이 문제를 아마 사면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내 느낌으로는. 그랬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그건 사실은 DJ 대통령 사면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법무부 장관을 박상정 의원이 했거든요. 박상정 의원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때 이제 JP나 박태준 총재도 YS하고 감정이 안 좋으니까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결국은 못 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이제 YS가 이제 완전히 약속을 해놓고 이제 안 지킨다는데 틀어진 것 같아. 내 느낌으로는 그때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YS가 그때 뭐 청문회에 불리 나가니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청와대 정무수석이 돼가지고 상도동 인사를 가려고 했더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 만나겠다. 전에 장관 갔을 때도 인사를 하고 반갑게 했는데 마음이 틀어졌다는 거지. 그걸 못 갔습니다. 못 가. 다른 대통령들은 인사를 다 갔는데 상공 인사를 못 갔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장관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가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이제 예창 총장의 정상회담을 제가 성사를 시켜야 돼서 제가 이제 한나라당에 그걸 찾아간다 그랬더니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창 총장 만나가지고 그런 게 뭐 처음으로 이제 뭐 정무수석이 야당 당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 언론이 다 동원되고 이랬죠. 그래서 예창 총재하고 한 30분 면담을 하니까 아 예창 총재하고 영수회담을 합시다 이러니까 안 하려는 거예요, 양반이. DJ 대통령 못 믿는다 이거야. 못 믿을 수 없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창 총재도 그때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총재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영수회담 합시다. 그래가지고 승낙을 얻어가 영수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성사시키가 잘 해갔는데 이게 하고 나서 또 틀어졌어요. 왜 틀어지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청와대에서 우리 잘못한 거예요. 그때 잘못한 게 영수회담 할 때 무슨 아마 내각제 문제가 조금 있었던 모양이고 그 문제에서 좀 예창 총재가 좀 긍정적인 뭐 말씀을 하신 게 있는 건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수회담에서 서로 비밀로 하기로 한 것은 지켜줘야 되는데 그 뒤에 박지원 의원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뭐 대통령 승낙을 받고 한 건지 자기가 그냥 한 건지를 모르지만 그 바람에 뭐 예창 총재가 노발대발을 해가지고 다 부틀어져 버린 겁니다. 그 내가 뭐 반란한 게 또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가 뭐냐면 내각제 문제거든요. 내각제는 공동 여당 안의 갈등이니까 이거 뭐 안 되면 이제 여당이 두 조각이 날 판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DJ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나보고 JP 총리도 여러 번 만나본 거로 봐서는 두 분이 다 이거 내각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내 우선 의석이 내각제 할 수 있는 의석이 안 되는데 뭐 됩니까? 안 되는 뻔히 알면서 누가 먼저 이야기를 못 꺼잡아내는 거예요. DJ 대통령, 기대 대통령 내각제가 안 되는 거니 그만합시다 말을 못 꺼잡아내고 JP는 JP대로 지구 당의 분위기도 하니까 못 꺼잡아내고 서로 못 꺼잡아내는데 두 분이 다 안 되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은 내가 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사고 칠 수밖에 없다. 뭐 내가 정무수석 뭐 오늘 한 며칠하고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내가 풀어야겠다 싶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내가 대통령 티타임하고 와서 출입 기자들 내 방에 다 오거든요. 내려오면 다 와 있는 데서 내가 거기서 이제 사고를 하나 친 거죠. 올 상반기에는 내가 이제 논의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뭐 딱 기자들 깜짝 놀라고 그거 무슨 말이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통령님이나 뭐 총리로부터 말 들은 건 아니고 내가 느낀 감이 그렇다. 감을 팔아먹었죠, 내가. 감이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아마 경제나 우리 국가 현안에 집중하고 하반기에 가서는 아마 내각제 문제가 논의될 것 같다. 그런데 상반기라고 보면 내각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내각제 안 한다는 말인데 나는 말을 그래 돌려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날 9시 뉴스에 전부 톱 기사로 내각제 문제 상반기에는 논의 없을 듯. 김정일 수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뭐 언론이고 신문이고 TV고 전부 톱 기사가 떴단 말이죠. 그래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사건은 쳐놨는데 이걸 뭐 두 분한테 학답을 넣고 했으면 특히 대통령한테 승낙 받아서는 별 문제가 아닌데 이거 잘못하면 대통령이 노발대발 하면 나는 이거 진짜 할 말이 없잖아요. 왜 그런 사고 친작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다음날 사고를 치고 그날 저녁에 뉴스 나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대통령께서 등청할 때 아침 9시에 등청을 하니까 청와대 엘리베이터 앞에 내하고 비서실장이 서 있었죠. 서 있었더니 대통령이 들어오시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아니 김수석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총리한테 혼났는가 싶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대통령 괜찮습니다. 내가 감을 이야기했는데 뭐 그게 무슨 큰 뭐 야단 맞을 일입니까? 그걸 웃으면서 올라가 대통령은 그냥 내가 자기 이중을 잘 읽었다는 뜻으로 뭐 기분 좋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님이 아니고 총리 아닙니까? 그건 저쪽 당이 문제고 그쪽에서 이 자식이 뭐 이렇게 건방진 놈이 있노 이렇게 생각할 때니까. 그래서 총리님한테 양해를 들어가는데 참 전화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총리실에 전화를 했죠.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해가 내가 총리님 한번 예방을 하고 싶던데 시간 좀 잡아주실까요? 그때 마침 총리님 국회에 가 계셔서 오늘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래 뭐 총리하고 약속을 잡아줘서 제가 총리실로 갔죠. 갔더니 나는 들어가면서 이제 큰일 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총리실 들어가자마자 총리님 인상만 살피는 거지. 내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나도 들어가가지고 총리님 죄송합니다. 내가 천마디가 그랬지. 그런데 총리님 기분이 별로 안 나빠 보여. 뭐 별로 화가 나 있는 표정은 아니고 웃으면서 이래 날맞이 하더라고요. 그래 총리님 제가 총리님 승낙 없이 감을 마음대로 팔아먹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게 아이고 그거 참 간 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건 내가 정치 감각을 푸는 문제입니다. 내각제 문제를 그때 풀었고 그 안 했으면 내각제 문제가 상당히 갈등이 심했을 문제죠. 끝끝내 못 푸는 것은 상도동과의 관계인데 그 뒤에도 계속 뭐 상도동하고 갈등은 계속됐고 부산에서 무슨 4.19 기념탑 준공식 할 때도 같이 가고 풀락했는데 안 되고 결국은 나중에 두 분이 하야한 것은 DJ 대통령께서 서가시기 전에 연세대학병원에 그 중환자실 앞에 가서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YS도 이제 하야를 하고 했죠. 그런데 YS도 그렇고 DJ도 그렇고 나는 좀 이해를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이 어떤 배신이나 자기에 대한 서운함은 오래 남고 용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이해는 하지만 두 분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우리 정치가 더 발전되고 영원한 화합도 이루어내고 남북 통일이나 우리 역사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DJ 대통령께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다 하야했는데 자기의 정치적 동기였던 YS 하야했으면 더 큰 업적을 쌓았고 노벨 평화상에도 더 합당한 길이 아니었을까 싶어 나는 계속 그렇게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 뒤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무슨 학교나 뭐 언론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정무수석 초청 강연회가 있으면 늘 DJ 대통령하고 YS 전 대통령이 화합해야 된다. 그게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그걸 쭉 했거든요.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신문에 내 이야기한 게 또 크게 나가요. 나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DJ 대통령 만나면 기분이 또 안 좋아. 그걸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하면서도 나는 뭐 정무수석 그만둘 때까지 그 주장을 계속했죠. 그렇게 한 DJ 대통령 내하고 서로 간에 견해차가 있었던 게 그게 이제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제 집사람이 온로비 사건에 한번 연루가 됐잖아요. 집사람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날 같이 김태정 법무부 장관 부인이랑 통일부 장관 부인이랑 동행했던 일 때문에 온로비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그때 DJ 대통령께서 러시아 순방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때 한번 또 대통령하고 간에 견해차가 있었는데 저는 온로비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솔선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사직서를 써가지고 대통령 러시아 오시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대통령 가까이서 모시는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참모로서 경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 집사람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겠습니다. 사표를 수료해 주십시오 했더니 대통령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김수석이 무슨 책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내가 또 사표를 제출하고 총재는 내한테 답은 밀고 이걸 뭐 몇 번을 했죠. 몇 번을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끝까지 나도 양보를 안 하고 밀었더니
마지막에는 막 타세트를 책상에 탁 던지면서 막 절대로 안 된다고. 김수석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면서. 아, 이거 뭐 대통령 딱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대통령 한번 크게 다툰 일이 있죠. 정무수석을 그만두게 된 것은 그때 다음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어차피 비서실장이고 저거 다 같이 그만뒀잖아요. 총선 공천받아 총선에 나가야 되니까. 총선에 나갈 때도 제가 그때 분당에 살았는데요.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분당 갑구에 그 국회의원이 오세영 의원이었어요. 분당이 뭐 강남 비슷한 데거든요. 오세영 의원이고 부산 영도, 내 선거군이 영도니까 영도에도 이래 여론조사를 두 군데를 시켜봤더니 분당에 제가 국회의원을 나가면은 오세영 의원한테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영도에 김영호 이장하고 나가면 내가 더블 스코어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정무수석 그만두기 전에 대통령님 배웠죠. 대통령 배웠고 대통령님 사실 제가 이제 이 국회의원 출마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에 나가면 더블로 이기고 부산 영도로 가면 내가 더블로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산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쭉 일해 오셨는데 내가 대통령 지금거리에서 모시던 참모인데 내가 국회의원 되려고 이렇게 지역구를 그걸 피해서 이래 분당으로 오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떨어지더라도 부산으로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대통령께서 또 한 번 참 김수석, 내가 그런 점이 김수석이 참 존경스러운 점이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김수석, 부산에 떨어져도 괜찮다. 떨어지고 와서 내 옆에서 또 다른 일 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서 흔쾌히 부산을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부산 나가 또 떨어져요. 또 떨어져요. 그래요. 뭐 선거 한 막바지에 대통령께서 진해 해군기지에 내려오셔가지고 내 선거기간 중에 막바지에 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고생한다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아니 내가 거기까지 왔는데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선거 막바지 워낙 내가 발이 묶여 가지도 못하고 통화만 받고 말았죠. 그리고는 이제 뭐 그 뒤에 내가 선거법에 묶여가지고 뭐 다음에 다른 자리도 못 가고 선거 재판을 받는 바람에 그래 됐는데 지나고 보면 참 언제나 그리운 게 우리 DJ 대통령이고 내가 가장 많은 참 은혜를 입었던 분이죠. 정치를 하면서.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그립지만은. 그런데 DJ 대통령 나하고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우선 대식 가고 둘 다 나도 대식 갑니다.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데 DJ 대통령도 좀 대식 가고 군국질 좋아하는 것도 나도 닮았고 그리고 같은 김해 김씨입니다. DJ 대통령 저는 김해 김씨고 같은 경파, 목경파 같은 파입니다. 김해 김수랑 왕릉이가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같이. 그리고 그런데 하여튼 내가 평생 참 정치적으로 가장 많은 신세를 진 분이고 가장 잊지 못하는 분이죠. 늘 그립고 늘 참 생각나는 분이다. 정치권에서 뭐 내가 뭐 YS 도움도 받고 노무현하고도 서로 친분이 있고 하고 이게 가장 내가 신세를 많이 지고 도움을 많이 받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이 우리 DJ 대통령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같으면 그 사선을 몇 분이나 넘으면서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킬 수 있었을까? 내 같았으면 아마 타협하거나 무너졌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또 끝까지 자기 정치적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점 정말로 그건 뭐 존경스러운 부분이죠. 그리고 정치인이 갖춰야 할 두 가지 덕목을 다 갖췄다고 하는데 결단력, 판단력 또 어떤 때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타협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아는 이런 점은 뭐 대단히 참 뽑아들 점이고 우리나라 많은 정치인들을 보고 역사상에 많은 정치인들을 봤지만은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고 상대를 다 용서했다는 거. 이거는 뭐 큰 덕목이죠. IMF를 조기에 극복하신 분이고 참 뭐 어떤 때는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우리 DJ 대통령님은 어떤 데 결단이 있는 것 같으면서 어떤 건 너무 깊이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해서 한 발짝 좀 스텝이 내 생각보다 느릴 때가 있습니다. 골똘히 생각하고 또 깨알같이 메모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있죠. 어떤 결단력 면에서는 YS 대통령도 결단력이 있으신 분이고 DJ 대통령도 결단력이지만 섬세하게 챙기고 판단하는 것은 DJ 대통령 두 가지를 다 하는 데 비해서 YS는 결단이 있어야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은 더 하지만은 세심한 부분은 DJ 대통령한테 안 되죠. 그리고 독설량도 많고 뭐 하여튼 나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본받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분을 가까이서 모시던 건 난 큰 영광이고 그렇습니다.